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강물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넘치고 바람을 가르며 거침없이 나아가지만 60세를 넘어서면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조급함보다 평온함이, 경쟁보다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그런 여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80세, 90세까지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모두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자꾸 피곤해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면 나도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60세 이후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황금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을 수 있는지를요.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인생의 가장 깊은 진실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60세 이후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사는 방법과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생의 5가지 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진실. 완벽함을 내려놓으니 진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에 집착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한다는 조급함,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경쟁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요. 우리는 평생 완벽해지려고 애써왔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했고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고 했으며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했지요. 서울 강남에 사는 박정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집안은 항상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했고 아이들 성적은 반에서 1등이어야 했으며 남편의 와이셔츠는 언제나 빳빳하게 다림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명절 때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로 보이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밤을 새워 음식을 만들었지요. 저는 C까지가 넘어야 했고 나물은 모두 손수 무쳐야 했으며 상차림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갈해야 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박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원 스케줄을 분 단위로 짜고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앉혀놓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을 위로했지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잘 차려입고 나가야 했고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해야 했으며 자녀들 자랑을 늘어놓아야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했고 마음이 힘들어도 항상 밝은 척 웃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온 박 씨는 60세가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위염과 불면증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날 밤 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은 무엇이었을까?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나 자신은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여성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공허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평생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박 씨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청소는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먼지가 쌓여 있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명절 음식은 간소하게 준비하고 부족한 것은 사서 차려도 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이제야 편하게 지내는구나 라며 흐뭇해하셨고 시동생들도 형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며 걱정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가 완벽하기를 바랐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내 마음이 편한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지요. 친구들을 만날 때도 비싼 레스토랑 대신 동네 카페에서 만났고 명품 옷 대신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자녀 자랑을 늘어놓기보다 솔직한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살기 시작하자 박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혈압은 안정되었고 위험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늘어났으며 주변 사람들도 요즘 표정이 참 편안해 보인다.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관계가 진솔해진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으니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은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전에는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함이란 결국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삶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실수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는 진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이제 알게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요.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완벽한 부부도 없습니다. 완벽한 직장도 완벽한 인생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실패처럼 느껴졌고 부족함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완벽함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는 최선을 다하되 그렇지 않은 것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집안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니까요. 바닥에 장난감이 널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집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친구들과 약속할 때 비싼 식당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편한 곳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으니까요. 명품 가방을 들고 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니까요. 요리를 할 때도 레스토랑 수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간이 세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정성을 담아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족들은 완벽한 요리보다 따뜻한 마음을 더 원하니까요. 이렇게 완벽함을 내려놓고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항상 긴장하고 불안해하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수를 해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60세 이후에 얻게 되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철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김 씨는 평생 완벽한 가장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가족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밤낮으로 일했고 자녀들 교육비를 벌기 위해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다 자라서 독립했고 아내와는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취미도 친구도 없었던 김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가장이 되려고 애쓰느라 정작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을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족들에겐 더 소중했을 텐데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짜 가족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완벽한 아버지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부족하지만 진심을 다하는 아버지가 되기로 했지요. 손주들이 놀러오면 함께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아내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희가 자랄 때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완벽한 아빠는 아니었지만 항상 너희를 사랑했다. 자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알아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이제는 아빠 하고 싶은 것 하시면서 편하게 사세요. 김 씨는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심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여러분, 완벽함은 환상입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했던 그 완벽함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들여다보면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가정도 안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완벽함을 내려놓으세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면 충분합니다.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채워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완벽한 집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60세 이후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세요. 주름진 얼굴도 굽은 허리도 느려진 걸음도 모두 당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고 그래서 더 진실됩니다. 완벽함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60세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으니 진짜 자유가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진실. 적게 가질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지요? 옷장에는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하고 주방에는 한두 번 쓰고 방치된 조리기구들이 있으며 창고에는 언젠가 쓸 것 같아 버리지 못한 물건들로 넘쳐납니다. 우리는 평생 모으고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많은 물건들을 갖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부산에 사는 최민호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 부부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가구를 사고, 더 비싼 옷을 샀습니다. 우리 젊을 때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었지요. 2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30평대로, 그 다음엔 40평대로 계속 집을 넓혔습니다. 가구도 유명 브랜드로 바꾸고 식기도 명품으로 샀습니다. 옷장에는 백화점에서 산 옷들이 가득했고 신발장에는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던 해 최 씨 부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건은 많아졌는데 왜 마음은 더 답답해지는 걸까? 큰 집에 살게 되었는데 왜 청소하고 관리하느라 더 피곤해지는 걸까? 옷은 많은데 왜 아침마다 입을 옷이 없다고 느껴지는 걸까? 집안 곳곳에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한 것들 선물 받았지만 취향에 맞지 않아 방치된 것들 비싸게 샀지만 막상 쓰기 아까워서 장롱 속에 모셔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리하려고 해도 뭐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리는 점점 미뤄지고 물건들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우리를 소유한다. 그 문장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물건들이 많아질수록 그것들을 관리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느라 오히려 물건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큰 집은 청소하기 힘들었고 많은 옷은 정리하기 버거웠으며 쌓여있는 물건들은 먼지만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비싼 식기들은 깨질까봐 걱정되어 차라리 쓰지 못하고 장식장에만 넣어두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더러워질까봐 특별한 날에만 들고 나갔습니다. 최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물건들을 즐기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 산 것이구나. 행복해지려고 산 것인데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날부터 최 씨 부부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모두 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지만 솔직히 말해서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을 앞으로 입을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도 하나씩 정리했지요. 조리기구는 정말 자주 쓰는 것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식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용이라 썽이라고 쌓아둔 접시들이 수십 개였는데 실제로 손님이 오는 횟수를 생각해보니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책도 수백 권이 있었지만 솔직히 다시 읽을 책은 몇 권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책 몇 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장식품들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것 몇 개만 남기고 정리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집안이 넓어 보였습니다. 청소하기도 훨씬 쉬워졌고 필요한 물건을 찾기도 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으니 더 자유롭고 평화로워진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옷은 몇 벌만 있어도 충분했고 그릇도 몇 개면 충분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더 나아갔습니다. 40평대 아파트를 팔고 작지만 관리하기 편한 29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느냐, 노후에는 큰 집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최 씨 부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큰 집은 청소하기 힘들고 관리하기 버거워요. 작은 집이 우리 부부에게는 딱 적당합니다. 방도 2개면 충분하고 거실도 이 정도면 넉넉해요. 공간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생활은 더 편해졌어요. 차도 큰 차에서 작고 경적인 차로 바꿨습니다. 큰 차는 주차하기도 힘들고 기름값도 많이 들었습니다. 작은 차는 운전하기도 편하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 오히려 좋았습니다. 옷도 명품보다는 편하고 실용적인 옷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한 옷을 입으니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 최 씨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안 정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물건 관리 걱정이 사라지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생긴 여유 자금으로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으니 돈도 덜 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정신적인 자유였습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으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비싼 것을 깨뜨릴까봐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었고 도둑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많이 가진 것이 부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 진짜 부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명품 가방 10개보다 정말 소중한 가방 하나가 더 가치 있습니다. 비싼 옷 100벌보다 편하고 잘 어울리는 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젊을 때는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할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온다는 것을요. 대구에 사는 이영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씨는 평생 아끼고 모으며 살았습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두었습니다. 그 결과 집안은 물건으로 가득 찼고 창고는 물론이고 방 한 칸이 통째로 창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이제 좀 버리세요 라고 말해도 이 씨는 아직 쓸 수 있는데 왜 버려? 이거 비싼 건데 어떻게 버려라며 거부했습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이 컸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혼자 살던 집에서 쓰레기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안은 물건으로 가득 차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였고 그 사이에서 노인이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 씨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도 물건이 쌓여 있고 방마다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내가 넘어지면, 만약 불이라도 나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씨는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입던 옷들, 지금은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입을 일은 절대 없지만 추억이 담겨 있어 버리지 못했던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어 추억은 남기고 옷은 기부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물건들도 정리했습니다. 10년 넘게 그대로 둔 물건들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리했지만 끝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남편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둔 그릇들, 수건들,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했지요. 3개월에 걸친 대정리 끝에 집안은 놀랄 만큼 깨끗해졌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자 청소하기도 쉬워졌고 필요한 것을 찾기도 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니 훨씬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았는데 이제야 내려놓으니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여러분,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함에 적힌 수백 명의 지인보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 몇 명이 더 소중합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모임 10개보다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모임 하나가 더 가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용기를 내어 정리해야 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 의미 없는 관계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약속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리하고 나면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적게 가지면 관리할 것이 줄어듭니다. 정리할 시간이 줄고 걱정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지요. 광주에 사는 정수진 씨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옷은 계절별로 5벌씩만 남기고 그릇은 사람 수에 맞춰 4벌만 두고 책도 정말 소중한 책 20권만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을 고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정리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물건이 적으니 집안이 항상 깨끗했고 청소하기도 쉬웠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물건이 적어지니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물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요.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중요함, 하루하루의 의미,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진실입니다. 적게 가질수록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 비우면 비울수록 더 채워진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60세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적게 필요로 하는 데서 옵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요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쓰지 않는 물건들, 의미 없는 소유들을 정리하세요. 처음에는 아까울 수 있지만 버리고 나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정말 필요한가? 이미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고 진짜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게 됩니다. 적게 가지고 사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물건이 아닌 경험에 투자하고 소유가 아닌 관계에 집중하며 쌓는 것이 아닌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60세 이후의 진정한 풍요입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적게 소유해도 얼마든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 진실.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주말에 집에 혼자 있으면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도왔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시댁을 챙겼으며 아이들이 태어나서는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라고는 거의 없었지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과 부대끼며 지냈고 집에 오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골프 같은 사교 활동을 하느라 정작 혼자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결혼해서는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살았고 아이들이 태어나서는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식사를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에는 학원 데려다주고 밤늦게까지 아이들 숙제를 도왔지요.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우리 차 한잔하자고 연락해도 집안일이 많아서라며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고 책을 읽고 싶어도 피곤해서 금방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후 이 씨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돌볼 사람이 없으니 삶의 목적을 잃은 것 같았지요.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저녁은 먹었니?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지요. 하지만 자녀들은 바빴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이것저것 모임에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노인정에도 가보고 교회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도서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열람실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책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살림하느라 책과 멀어진 지 오래되었지요. 책을 읽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책을 덮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책 속의 세계에 빠져들면 되었습니다. 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도 보이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도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혼자 음악을 듣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들을 다시 들으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이 씨는 조금씩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도 들었습니다. 혼자 영화관에도 가보고 혼자 맛집 탐방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고 혼자 밥 먹는 것이 외로워 보일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혼자 여유롭게 식사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혼자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혼자 어떻게 여행을 가라며 걱정했지만 이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혼자 여행을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느라 정작 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비로소 나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쓰기 시작하니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 풍경, 오늘 느낀 감정, 오늘 생각한 것들을 글로 쓰니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시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이 시간에 나를 만나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돌볼 수 있으니까요. 평생 남을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알게 됩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요.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김동욱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김 씨는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졌고 주말에는 골프나 등산 같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모임에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무료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불안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김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진짜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만나는 걸까? 돌이켜보니 대부분의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그저 시간 때우기식 잡담이었습니다. 정작 내 고민이나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겉으로만 친한 척했지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임에서 돌아오면 더 공허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용기를 내어 모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김 씨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전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며 바빠졌지만 정작 내면은 공허했는데 혼자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의미 없는 모임은 과감하게 정리했고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하고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 집중이 안 되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일기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산책도 매일 했습니다. 혼자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걷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고 해결책이 떠오를 때도 많았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평생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정작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혼자 있을 때 나를 만날 수 있고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의미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창의성입니다.
끊임없이 자극받고 분주하게 움직일 때는 깊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비로소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서울에 사는 박미숙 씨는 혼자만의 시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혼자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몇 년 후 박 씨의 그림 실력은 놀랄 만큼 늘었고 동네 갤러리에서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쁘게 살 때는 몰랐던 나의 가능성을 이제야 발견했어요.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3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명상하거나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던 사람에게 혼자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평화입니다. 누구의 기대도 충족시킬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60세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 자신으로 있으면 됩니다. 이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실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60세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진실,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오래전에 나를 배신한 친구, 부당하게 대했던 상사 상처를 준 가족,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나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기도 하고 배신당한 아픔에 오랫동안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인천에 사는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0년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가 몰래 돈을 빼돌려 도망갔고 김 씨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집도 팔았고 가족들도 고생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을 그만두어야 했고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10년 넘게 빚을 갚느라 힘들게 살았지요. 김 씨는 그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친구를 떠올리면 여전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 일이 생각나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도 수시로 그 기억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친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이야기했지요. 30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수백 번도 더 반복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그만 잊어버리세요라고 말했지만 김 씨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잊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분노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병원에서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정맥도 있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분노가 심장에 무리를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해요. 이대로 가다간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 그 친구는 어디선가 편하게 살고 있을 텐데 나는 왜 아직도 그 일에 매여 고통받고 있는 걸까? 이 분노가 나를 지켜준 적이 있었던가?
아니다. 오히려 이 분노가 나를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 친구는 아마도 김 씨를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30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아 왔습니다. 결국 이 분노로 고통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친구는 멀쩡한데 정작 자신만 독에 중독되어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를 용서하기로요. 그 친구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용서를 연습했지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더 이상 그 일이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를 떠올려도 예전만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도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한결 편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고 부정맥 증상도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지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았어요.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요. 용서하지 않고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알게 됩니다.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요. 남은 시간을 분노와 원망으로 채울 만큼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려 현재의 행복을 놓칠 만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광주에 사는 최영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최 씨는 20년 전 시어머니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최 씨를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우리 아들이 너 만나서 고생이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지옥이었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준비해도 시어머니는 흠을 잡았습니다.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며 늘 모자라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밤마다 울며 잠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상처는 남았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던 해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상처를 내려놓기로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계속 원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원망이 자신만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씨는 시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평생 시집살이를 하며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지요. 시어머니도 자신이 받은 대로 며느리를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어머니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씨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용서할게요. 어머니도 힘드셨죠?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편해지고 싶어요. 묘지를 나서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오랜만에 개운하게 잠을 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최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들을 대할 때도 다르게 대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며느리에게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문제없었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슬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경계는 필요합니다. 나를 해친 사람과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증오를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내 인생을 계속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용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화가 날 수도 있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과정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강민수 씨는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강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성인이 되어 집을 나온 후에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버지를 초대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던 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말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내가 가야 해? 왜 내가 가야 해? 아버지가 되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요.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강 씨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으며 연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강 씨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못했다. 용서해 다오. 처음으로 듣는 사과였습니다. 강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도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술로 풀었던 것이지요. 강 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정말로 괜찮아졌습니다. 30년 넘게 짊어지고 다니던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졌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느낌이에요. 60세 이후에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평생 지고 다닌 원망과 분노를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가볍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60세 이후에 배우게 되는 네 번째 진실입니다.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5번째 진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좀 더 젊었을 때 이것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여행을 다녀야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취미 생활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기약하며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는 평생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나중에 돈이 모이면, 나중에 건강할 때 그때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에 사는 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평생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결혼하고 나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고, 결혼 후에는 아이가 크면 여유가 생길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는 아이들 대학만 보내면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지요. 그렇게 평생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나중에 돈이 모이면, 나중에 건강할 때 그때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아이들 키우고 나서라고 미뤘습니다. 취미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나면이라고 미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여유가 생기면이라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62세가 되던 해 정 씨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고 치료를 잘 받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 경험은 정 씨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을 때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언제 살았던 걸까?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는데 정작 그 미래가 왔을 때는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미루었다. 나는 대체 언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았던 걸까?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결혼 준비하느라 현재를 즐기지 못했고, 결혼 후에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으며, 아이들이 자란 후에는 노후 준비하느라 여전히 현재를